것을 고백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PPT가 네, 오늘 뭐 세팅이 조금 약간 이게 일단 처음에는 PPT가 준비가 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그냥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게 근데 PPT가 끝까지 안 나오진 않겠죠? 자, 오늘 제목은 양자역학과 신학. 네, 나왔네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제목을 봐서는 뭔지 감이 하나도 안 잡히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제가 넘길 수 있죠. 네. 자,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게 답이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신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025년 2월에 시공간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3주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했던 PPT의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뭐 3주 동안 한 거를 다 이렇게 때려 넣은 거니까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작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공간 표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시공간에 표현하신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작년의 내용이었고요. 그거를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는 의미로 특별계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보통 그 예수님의 그 기록들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죠.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계시라고 부르고, 자, 그거에서 이제 쭉 이어서 오늘은 약간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어떤 흔적을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 알 수 있고,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또는 보편적인 도덕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 계시에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자연을 보면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여러 시편들을 보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연이 아름다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연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반 계시의 입장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고요. 이게 자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음악 또는 미술 작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대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의 아름다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대상은 우상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양자역해서 얘기할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듣는 얘기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일반 계시, 이 자연에 대한 자연의 질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제가 오늘은 좀 자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일반 계시를 너무 강조해서 자 우리가 이 자연과 양심과 이런 것들 또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것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었건 우리는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일반 계시 쪽에서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할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명심하고 그 뒤를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이제 묵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묵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목적과 약속들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을 상기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 보통 이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제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이란 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고하는 모든 활동이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지만 이제 더 확장해서 우리 보통 조금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거룩한 사고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제가 아주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이에요. 양자역학. 자, 양자역학이 예, 오늘 자, 양자역학이 어렵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양자역학이란 단어 자체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자역학이 뭔지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갈 텐데 일단 단어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양자는 조금 어려우니까 역학부터 이제 해볼게요. 자, 역학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술하는 이론이에요. 그걸 이제 역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중학교 때 물리, 과학 이런 것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대부분 역학을 배웁니다. 공을 던졌을 때 얼만큼 멀리 나가고 얼만큼 높이까지 올라가고 뭐 이제 속도가 얼만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요. 이제 그게 이제 역학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식이 F는 ma라고 하는 이게 뉴턴의 이법칙인데 저거를 이제 푸는 게 이제 역학이에요. 자, 그래서 A가 여기서 보면 이제 A가 결국 이런 어떤 X, 이게 X가 여기서 말하는 게 위치예요.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학이고, 여기서 근데 F가 뭔지 모르잖아요. F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식이 이겁니다. 자,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요 식인데 두 개의 물체 MA와 MB, 여기 사과와 딸기가 있으면, 이거 작년에도 제가 썼던 내용인데, 요 거리 R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힘이 얼마만큼 크기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F랑 요 F가 똑같으니까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해서 잘 방정식을 풀면 X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0분 뒤 물체가 어디에 있고 1시간 뒤, 한 달 뒤, 1년 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역학이에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2, 3일 전에 우주선이 하나 발사됐어요. 아르테미스 2호라고 뉴스를 보신 분들 알고 있겠지만, 자, 사람이 4명이 탔습니다. 그 우주선은 지금 달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죠.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쯤 달에 도착할 것 같은데 사람 4명이 타고 있고요. 지금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달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나사에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게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서 지금 우주선을 발사한 거예요. 지금 달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달까지 가는데 지금 이번에는 한 5일, 6일 걸리는 달까지 그 정도 이제 궤도로 발사를 했는데 되게 지금 이쪽 업계에서는 되게 지금 핫 이슈예요. 자, 그 사람들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달에 가서 달 주위를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달에 내리진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모든 계산이 자, 이런 식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정밀해진 거죠. 자, 정확히 사실 요 식보다는 더 이제 정밀한 식이 있는데 그 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했겠지만 지금 우주선이 그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 금요일쯤 되면 아마 뉴스가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잘 도착을 했는지. 지금 예정으로는 샌디에고 앞바다에 착륙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번 뉴스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질량이 있는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힘인데 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런 그
전자기력입니다. 이거는 전자기.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요만큼 떨어져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힘을 요렇게 계산을 해요. F는 K, Q1, Q2 이제 R 스퀘어 요렇게 계산하는데 자, 이거는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전자기력에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은 F에다가 요 식을 갖다 놓고 막 계산해서 X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를 공부할 때 이런 것들 한참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질량이 있는 두 개의 물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식과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가지고 요 식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이걸 보고 과학자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예, 예, 과학자들은 그래서 자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면 자 과학자들은 이게 되게 비슷한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어떤 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식에서부터 뭔가가 질량이 가진 물체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전하를 가지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해서 그거를 하나의 식으로 합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까지 하고 싶어 했던 게 그겁니다. 이 두 식을 합쳐서 더 본질적인 뭔가의 어떤 다른 식이 그걸 이제 힘을 합친다 그러는데 그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학자들의 꿈이죠. 이제 요 두 식을 합치는 것. 이 자연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네 가지 힘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은 요 두 가지 힘이 답니다. 중력과 전자기력. 요게 다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힘이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힘을 합치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요거를 보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역학이 요 정도 하면 이제 역학이 뭔지는 대충 알았어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 그걸 기술한 이론이 역학이다. 자, 그럼 이제 양자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양자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불연속적인 덩어리, 아주 작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양자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원자, 이제 전자, 이제 광자. 광자는 이제 빛인데 빛을 쪼개서 쪼갤 수 없는 상태를 보통 이제 광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익숙진 않을 수도 있는데 원자라는 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전자도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자와 전자 요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 양자고요.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자역학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양자역학이 왜 어렵냐면 제일 첫 번째로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일상 언어는 되게 경험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어가 표현하게끔 그렇게 발달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은 아까 보셨듯이 아주 작은 양자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술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단어가 없는 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아마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어떤 곡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음악을 들려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자,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말로 잘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한들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뭔지 알겠어요?
알 수 없으면 없어요. 이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을 들려주지 않는 이상. 근데 음악을 들려줄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사실 이제 베토벤도 9번을 만들 당시에 청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베토벤은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든 거죠. 그 사람은 근데 머릿속으로 이제 막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음악이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하신 그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냐면 자, 이렇게 소통을 해요. 악보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통을 해요. 자,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이게 어떻게 연주되고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고 머릿속으로 그 음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이제 훈련이 되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그 음을 이 들리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음악도 사실 그래요. 자, 우리의 언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보라는 이런 도구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도 그럼 언어 말고 다른 걸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수학이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자들은 말로 하면 이게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흐리지만 요즘 이제 날씨가 이제 하늘이 되게 파랗죠. 하늘이 왜 파랍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것도 이제 대답해 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아, 그게 햇빛이 오는데 이제 우리 공기에 입자랑 부딪혀서 막 스캐터링이 나서 이제 근데 파란색이 스캐터링이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아, 파랗다. 이렇게 하면 뭐 알아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소통하냐? 이렇게 소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식을 딱 보면 아, 이래서 하늘이 파랗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양자역학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식을 풀어서 막 설명을 하면 아, 하늘이 파란 이유는 파란색,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파란색이 이제 하늘에 있는 어떤 공기 입자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파란색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이제 파랗습니다. 라고 요 정도로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학적 지식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영자역학의 이 어려운 이유는 자, 일상 언어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고 이제 그 한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많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양자역학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과목들이에요. 자, 이 한 칸들이 다 한 학기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일찍 이제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 거를 AP를 들으면서 이런 걸 배우죠. 근데 이제 대학 가서는 자, 가서 이런 자, 미적분학을 배우고 선형대 수학 배우고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를 하나 둘 세 학기 동안 이렇게 배우고 자, 아까 말했던 그 역학 F는 MA라는 식을 다양한 F의 상황에 따라서 1년 동안 배우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들이 어떻게 이제 힘과 전기 이런 거 하는 거를 또 1년 동안 배우고요. 자, 그래도 부족해서 이제 수리 물리학이라고 양자역학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수학들을 몽창 모아둔 그런 수학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1년 동안 배우고 이제 열물리, 통계물리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양자들이 한 개, 두 개 있을 때가 아니라 막 수억 개, 수천억 개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과목인데 이런 걸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양자역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든 이후에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서 아,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사이콜로지를 공부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서 사이콜로지를 공부합니다. 근데 아, 양자역학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양자역학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양자역학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이거 다 하려면 지금 뭐 아무리 전업으로 해도 2, 3년은 다시 잡고 해야 되고
우리 대부분은 일단 미적분학 원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밑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실제 20대 때 배우지 않으면 사실 기회가 잘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혹시 그래서 지금 막 여러분 자녀 중에 수학이나 뭐 화학, 물리 이런 것들에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지금 아니면 너는 평생 이거 배울 수 없다. 네? 어른이 돼서는 수학을 배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어려운 테크트리를 타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양자 중에 하나인 원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원자는 어떻게 생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다 상상했나요? 자, 그러면 원자가 자,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네,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그냥 큰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아주 원자라는 아톰이라는 원래 뜻이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쪼갤 수 없는 상태를 원래 의미를 합니다. 옛날 고대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더 기본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또 고대 이제 플라톤은 그랬죠. 이 모든 물질은 이제 흙과 불과 물과 바람, 공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플라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고대에도 어떤 아톰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구성 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고 1800년 후반에 돼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자가 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 얘기를 막 좀 할 텐데 혹시 분자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분자 얘기를 좀 하고 뭐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분자는 이런 게 분자예요. 우리가 좀 익숙한 분자들. 자, H2O라는 거는 H 수소가 두 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분자라고 해요. 우리 물이라고 하죠. 물이라고 부르죠. 자, 산소, 우리 공기 중에 이제 산소가 있잖아요. 한 20% 정도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CO2도 이산화탄소라고 부르죠. 그것도 C가 가운데 있고 O가 양쪽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자입니다.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몇 개가 모여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이런 상태. 요 분자들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분자들이 어떤 화학적 성질을 띠게 돼요. 자, 물 같은 것도 봅시다. 물이 뭐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런 것들 화학적 성질이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요걸 더 쪼개서 수소 따로 산소 따로 해 놓으면 물이 끓고 뭐 이런 거 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되는. 그래서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는 수소 두 개 산소 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뭐라고 되나 이렇게 지금 구부러져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죠. 근데 이제 CO2는 O가 두 개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뭐 2대 1로 하고 있는데 얘는 일자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결합 상태들이 전부 다 양자역학을 계산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결합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이렇게 결합되는 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냐면 자, H2O가 이렇게 각져서 이렇게 결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라는 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H2O가 만약에 CO2처럼 일자로 돼 있으면요. 전자레인지를 써서 이렇게 음식을 데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CO2도 보면요. CO2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씩 보면 이제 O가 하나 떨어져서 CO만 되는 분자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산화탄소라고 부르죠. O가 하나 있어서 일산화라고 부르는데 옛날 우리 연탄에서 이제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탄소 C가
이제 타면 그게 이제 산소와 결합한다는 얘기인데 CO2와 CO가 이제 같이 보통 나옵니다. 근데 CO는 우리가 마시면 위험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이유가 CO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O를 하나 뺏어 가지고 와서 CO2를 만들어요. 왜냐면 CO는 CO2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O를 뺏어 가니까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CO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자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자 역학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런 분자들의 화학적 특성은 화학과에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화학과에서도 화학을 위한 양자 역학을 아주 간단히 배웁니다. 왜 이렇게 결합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꺾이는지, 요 각도 몇 도인지 요 화학자들이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원자로 돌아가 볼게요. 원자가 이걸 넘겨야 되죠. 자, 안쪽에져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실험해 보니까요. 원자 안에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1900년도 초반입니다. 초반에 가운데 뭔가 이게 엄청 조그만 이걸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데 원자 핵이 하나 있고 전자가 이렇게 막 여기 돌아다니고 있고 요런 형태인 것 같다는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원자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추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얇은 막에다가 그 뭔가 막 쏴봤는데 대부분 그 다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안에는 대부분 다 비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상상하게 됐죠. 그래서 이 가운데 원자 핵 안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요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하나 있어요. 이제 바꿔 말하면 양성자가 하나 있는 원자를 우리가 수소 원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양성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양성자가 두 개가 되면 우리는 그걸 헬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성자를 막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막 양성자 더 추가해서 양성자가 6개 됐다.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데 6개가 됐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탄소, 산소, 질소 이렇게 부르는 원자들의 이름은 그 안에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탄소 원자에 예를 들어서 양성자를 2개 더했다. 그러면 산소 원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원자랑 비교했을 때 원자를 쭉 이렇게 크게 해서 우리 있는 요 공간만큼 요 교회만큼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원자 핵은 여기에 있는 쌀 한 톨 정도의 크기입니다. 엄청 작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자, 엄밀히 말하면 돌아다닌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전자들이 나머지 공간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양성자 수만큼 보통 이제 원자들은 양성자 수만큼 이렇게 전자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합쳐서 0이 되게끔 플러스가 6개면 마이너스도 6개에서 합쳐서 0이 되게끔 그걸 이제 중성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게끔 가지고 있어요. 자, 탄소 원자 이렇게 했죠. 자, 아까 요거 안 넘겼네. 자, 그래서 산소 원자는 원자핵에 양성자가 8개 가지고 있고요. 전자도 8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 말고 요 다음 그림이 우리가 많이 보는 원자의 그림인데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요 그림을 우리가 많이들 사용합니다. 원자가 보통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이게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엄청 복잡한 수학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아 그냥 원자가 대충 요 정도 생겼구나라고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원자가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만큼 많으냐 보면 종류가 이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요만큼 지금 제일 끝에 있는 게 지금 118번이거든요. 자, 우리 지금 인간이 이제 발견한 게 지금 118번에까지 있는 원자의 종류가 118개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92번까지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92번에다가 우리가 양성자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118번은 양성자가 118개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서 약간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만들려고 하냐? 지금은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119번을 지금 사람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면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원자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안 만들어지냐면 원자에게 그 양성자를 갖다 하나 넣으면 상태가 불안해져요. 이게 너무 이제 덩치가 커지면 모아놓으면 불안해져서 걔들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제일 큰 이제 원소 92번 아까 얘기했는데 92번이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우라늄이 양성자가 92개 있고요. 그 중성자가 130개 예,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238개가 있습니다. 그 원자핵 안에 238개가 있는데 중성자는 사실 몇 개가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원소의 어떤 화학적 특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보통 이제 그걸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이제 부르는데 화학적 특성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92개, 중성자를 포함해서 합쳐서 238개가 있는데 동위 원소로 합쳐서 235개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238개고 235개인 거는 아주 소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라늄이 왜 유명해요? 핵 때문에 유명하죠. 235개인 우라늄이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중성자를 가지고 이 우라늄 235번을 한번 딱 때리면 걔가 분열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동시에 중성자 두 개를 또 뱉어냅니다. 그러면 우라늄 235를 쭉 모아놓으면 하나로 갖다 때렸는데 중성자 하나로 때렸는데 걔가 나눠지면서 중성자 두 개가 나오고 그 두 개가 다른 우라늄을 때리면 또 중성자가 또 나오고 그러면 두두두두두 하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걸 이제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아주 빠르게 하면 그게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연에 우라늄 235라는 게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대부분 238이에요. 그래서 우라늄을 쭉 모아놓고 그거를 걸러내는 작업을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걸러내는 거죠. 35를. 지금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우라늄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게 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그래도 다들 아는 공식이 있죠. E는 mc의 제곱이라고 C는 어떤 정해진 숫자고요. m에다가 C의 제곱, C가 엄청 큰 숫자인데 곱하면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본 태양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냐면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랑 수소가 같이 만나서 수소 양성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수소 두 개 하나가 만나서 같이 만나서 헬륨을 만들어요. 헬륨을 만들면서 거기서 일부 이제 그 질량이 조금 이제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으로 태양이 빛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로 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지구에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그만큼 핵과 핵을 만드는 것 자체, 이렇게 합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 그래서 태양에서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서 수소가 다 떨어지면 태양은 이제 수명이 다하고 빛을 잃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수명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 50억 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면 이제 태양은 빛을 잃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근데 자 원자가 이만큼 90개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가 90개고 대부분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여기에 있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 뭐 수소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다 그렇게 모여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마다 이게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90개, 요 정도의 원소로 온 세상 물질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저는 너무 대단해 보이거든요.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이런 원자의 그 결합만으로 이렇게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봅니다. 이런 걸로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더 들어가면 더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물리학에서 이제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아까 전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쿼크라는 것도 있는데 그 몇 개만 가지고 사실 모든 물질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면이 있고요. 자, 이제 또 넘어가서 보면 자, 이제 원자를 이제 좀 더 볼 텐데 자, 아까 그 수소 원자 얘기를 했죠. 양성자가 가운데 있고 원자 핵인데 수소는 원자 핵 안에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나만 그렸고요. 자, 수소 원자에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양자역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불연속적인 덩어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원자핵은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 가운데 이렇게 이제 가만히 박혀 있는데 전자가 막 아까 여기 원자핵은 쌀 한 톨 정도라고 그랬죠? 근데 전자가 이 공간 막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물리학자들은 요렇게 표현을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돌아다니고 요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전자가 요렇게 원자핵 근처에서 가깝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거를 0이라는 상태 이런 걸 사실 양자역학에서는 캣 벡터라고 부르는데 0이라고 쓰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멀리 가는 거를 1이라고 쓰자. 뭐 더 멀리 돌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2라고 쓰자.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쓴 거예요. 그냥 0, 1. 굳이 0, 1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A, B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쓴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다음 주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좀 기억하시고 자, 결국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냐? 이 푸사이라고 부르는데 이 푸사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푸사이를 알면 이 원자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면 그 원자가 분자를 이룰 때 원자들이 결합할 때 어떤 형태로 결합하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 분자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물질의 화학적 특성들 언제 얼고 언제 끓고 뭐 전자레인지 쓰고 뭐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양자역학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자, 위에 있는 식을 만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식을 만들어서 요 식을 한 100년 전 1925년, 26년 요때 만들었는데 요거를 만들어서 요 식을 아주 잘 풀면
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하기 전에 수학을 되게 많이 배운 이유가 이제 그 이식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풀면 아까 그 푸사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거의 수소 원자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이게 뭔지도 모르는 원자를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들을 계산해서 이런 식들로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아, 이럴 거다, 이럴 거다, 이럴 거다.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그 예측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건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되게 어려워. 이 식이 뭐냐? 이 푸사이가 뭐냐? 이 푸사이가 뭔지에 대한 현실 세계에 대응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그냥 푸사이 파동함수라고 부르는데 파동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파동함수가 뭐냐 이러면 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 이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언어가 가진 한계죠. 자, 이게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마무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원자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푸사이라는 거는 그냥 막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막 해서 막 이렇게 미분 방정식 어려운 수학을 막 풀어서 계산한 게 그건데 그런 것들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한 게 너무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눈대중으로 이태진 집사님 키가 뭐 180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딱 쟀는데 180이다. 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이태진 집사님 키를 181.2347392433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험해 보니까 정확히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정확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전역학, 전자기학보다 양자역학이 훨씬 더 정확한 정밀도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양자역학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푸사이가 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도. 그래서 양자역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뭔지 설명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 이런 말이 있고요. 되게 물리학에서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 세계 자체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와 너무 다르고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학을 제외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원자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현미경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미경은 아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런 현미경을 생각할 겁니다. 자, 이거를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광학 현미경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원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미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한계라는 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존재를 해요. 이게 한 400 나노미터, 그러니까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인데, 그러니까 10억 분의 400미터 정도 되는 그 정도 스케일보다 더 작은 거는 저런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자를 본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 옆에 있는 이런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TEM이라고 하는 TEM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인데 결국에는 어떤 전자를 원자한테 쏴서 전자와 원자의 인터랙션을 보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아는 법칙으로 다시 역산을 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자를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어떤 간접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약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양자역학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원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이제 다른 양자인 광자에 대해서 얘기를 또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자,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입자냐 파동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얘기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테고, 자, 양자역학이 보면 우리가 사는 이런 이 물질적 세계의 어떤 그 기본적인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물리적 실제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가장 피조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여정인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아까 다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특별 계시로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이 자연에 하나님이 그런 흔적들을 남겨놓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을 텐데 왜 자연에는 질서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은 아까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연의 아름다움, 그 질서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게끔 그래서 이런 질서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자연의 질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질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 우주 공간에도 동일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과학이 지금 이렇게 올라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해 주시고 그 자연에서 우리가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를 봄으로써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